세상은 우리를 매혹시키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유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환상소설의 사파처럼 느껴지는 기묘한 물건들이죠. 이들은 고대 문명의 경이로운 걸작이며 수세기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발굴되거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거의 변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흥미로운 유물들을 특별하게 탐험하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고고학적 발굴뿐만 아니라 학계에 큰 논란을 일으킨 다른 발견들도 심층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1. 삼성토의 두상. 삼성토의 두상은 1986년 중국 스촨성 삼성토의 고고학 유적지에서 대량으로 발견되었으며 최소 3,5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 두상 컬렉션입니다. 이 두상들은 돌출된 눈과 비정상적으로 커다란 귀를 가진 기묘한 외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당대 다른 중국 문물과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삼성토의 문화는 두상 외에도 사자, 새 등 복잡하고 정교한 청동 조각품들을 제작했으며 청동과 그물옥, 상아와 같은 이국적인 원자재와 결합했는데 이는 이들이 광범위한 교역망에 접근할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유물이 발견된 이후 삼성토는 문화의 기원이나 갑작스러운 몰락을 설명하는 기록이 전혀 없어 거대한 고고학적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청동 위에 금박 마스크를 덧대어 신성한 위엄을 더했으며 종교 지도자, 왕 또는 미지의 조상신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특이한 외형은 고대 중국의 주류 문화와 독립된 미지의 문명이 존재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이치 바사오. 스웨덴 전함 바사오는 17세기에 건조된 선박 중 거의 온전한 상태로 보존된 유일한 배로 해양 고고학의 기념비적인 유물입니다. 이 배는 1628년 첫 항해 직후 침몰하여 참액 한 13년 동안 스톡홀름 앞바다에 있다가 1961년 인양되었습니다. 선체가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발트웨어의 낮은 염도와 일정한 저온 덕분이었습니다. 선체의 고물 부분에는 수백 개의 정교한 나무 조각품들이 가득 장식되어 있는데 대포품은 주변의 용맹함을 상징하는 사자 부조 등은 당시 스웨덴 왕실의 권위와 예술 문화를 보여줍니다. 바사오 안에서는 선원들의 유해와 일상 물품들이 함께 발견되어 고대 해상 생활의 생생한 디테일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바사 박물관에 전시된 이 전함은 웅장함과 함께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해 침몰한 역사의 교훈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엘 오베이드 소상. 엘 오베이드 소상들은 약 7,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살았던 고대 엘 오베이드 문화에 속하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초기 종교관을 반영합니다. 이들은 구운 점토로 만들어졌으며 길쭉한 머리, 신비로운 아몬드 모양의 눈,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 등 매우 독특한 외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상들은 엘 오베이드인들이 숭배했던 신들 또는 정령을 나타내는 종교 의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형상은 파충류와 유사하게 생겼는데 이는 당시 종교적 믿음에 파충류 형태의 존재가 깊이 관여했음을 시사합니다. 여성 소상은 타산을 기원하듯 아이를 안고 있는 자세를 취하며 일부는 복잡한 장신구를 착용하여 사회적 지위를 나타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이한 형상들은 이후 발전하게 될 수메르 문명의 초기 종교적, 예술적 뿌리를 탐구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4. 보이니치 필사본. 보이니치 필사본은 15세기에서 16세기 유럽에서 사용된 라틴 서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구성하는 문자와 언어는 오늘날까지 해독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필사본은
신비주의, 연금술, 약초학 등 고대 지식에 관한 것일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특히 사파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이상한 식물과 약초들이 그려져 있으며 실제 식물종과 일치하는 것이 거의 없어 그 출처가 미스터리입니다. 또한 책에는 이해할 수 없는 천문 관측도와 미지의 복잡한 시스템을 묘사하는 그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언어를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품 혹은 단순한 암호화된 언어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은 인류가 남긴 가장 깊고 난해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5. 피리레이스 지도. 피리레이스 지도는 16세기에 오스만 제국의 지도 제작자 피리레이스가 만든 세계 지도의 일부로 당대 유럽의 지식보다 앞선 정보를 담고 있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지도 조각 중 하나는 공식적인 발견 시기보다 훨씬 이전인데도 남극 대륙의 해안선과 지리적 세부 사항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지도가 남극이 얼음으로 덮이기 전의 모습을 담고 있어 잃어버린 고대 문명의 지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합니다. 피리레이스의 다른 지도에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브라질 해안의 세부 사항이 상세하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지도에는 원숭이와 안데스 산맥의 이상한 생명체들이 묘사되어 있으며 피리레이스는 자신이 콜럼버스 시대 이전의 항해 자료와 고대의 잃어버린 지도를 참고하여 제작했다고 밝혀 고대와 중세 사이의 지리적 지식 연결 고리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6. 변형된 두개골. 변형된 두개골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여러 고대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졌던 독특한 관습입니다. 이 관행은 유아기 때부터 보드나 붕대 등을 사용하여 어린이의 두개골 모양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왕족 아케나텐의 딸들의 경우처럼 변형된 두개골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더 큰 지능이나 신과에 더 가까운 영적 연결과 같은 특별한 자질을 부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관습은 집단 내에서 공통된 정체성을 강화하고 외부 집단과의 시각적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유해들을 통해 해당 사회의 계층 구조와 문화적 이상을 연구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7. 아타카마 미라. 아타카마 미라, 일명 아타는 2003년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서 발견된 작고 자연적으로 미라화된 해골입니다. 이 유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길쭉한 두개골과 극도로 왜소한 신체 크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유전적 돌연변이를 나타내는 신체적 이상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이한 형태 때문에 외계인의 유해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철저한 DNA 검사를 통해 그 기원이 인간이며 6.8세 정도의 태아 혹은 신생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아타는 조로증이나 심각한 외소증과 관련된 유전적 이상 등 여러 가지 치명적인 질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타카마 사막의 극도로 건조한 환경 덕분에 이 유해는 미라 상태로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으며 과학자들에게 희귀 유전 질환에 대한 귀중한 생물학적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8. 비르카 유물. 스웨덴 비르카의 고고학 유적지는 바이킹 시대의 중요한 무역 중심지였으며 이곳 무덤 중 하나에서 특이한 음반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반지는 쿠파 아랍어로 알라를 위하여 라고 새겨져 있어 바이킹족이 이슬람 세계와 광범위하게 교역했음을 시사합니다. 다른 무덤들에서는 기독교 십자가 펜던트와 북유럽 신화의 토르의 망치 펜던트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바이킹 스웨덴에서 흔했던 부적이나 장식품으로 사용되었으며 당시 사회의 종교적 신념의 다양성과 혼합 문화를 보여줍니다. 한 무덤에서 이슬람, 기독교, 이교도의 상징이 함께 발견된 것은 당시 사람들이 종교적 경계를 넘어 유물을 수용했음을 시사하며 바이킹 문화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역동적이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증거입니다. 도구는 일본의 선사시대인 조몬 시대에 속하는 인간형 토우입니다. 이 토우들은 대부분 일본의 동부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제작 시기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도구가 단순하게 당시 사람들의 초상화라고 보며 다른 전문가들은 의례 마법이나 주술적 목적을 위한 부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일부 도구는 큰 눈과 과장된 형태로 마치 우주복이나 고글을 쓴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외계 기원설 같은 대안적인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많은 도구들이 신체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는데 이는 병이나 애군을 대신 짊어지게 한 후 의도적으로 파괴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토우들은 조몬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정교한 흙조각 기술과 당시에 심오한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증거물입니다. 10. 괴베클리 테페 조각. 약 11,0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터키에서 발굴된 괴베클리 테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전 중 하나로 손꼽히며 인류 역사의 초기 종교적 구조물에 대한 이해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곳의 거대한 T자형 기둥에는 멧돼지, 오리, 뱀 등 다양한 동물 형상과 함께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형상들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들이 담고 있는 의미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단순한 장식을 넘어 고대 수렵 채집 사회의 종교적 또는 우주론적 상징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농경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복잡한 종교 의례를 위한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사회 조직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유적은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단순히 식량 확보를 넘어 종교적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고대사의 가장 중요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0월. 수정 해골. 이 석영으로 만들어진 해골들은 한때 고대 북미 문화, 특히 마야나 아즈텍 문명에서 유래했다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이 해골들은 매우 높은 정밀도로 조각되었는데 일부 사람들에게는 원시적인 도구로는 제작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 수정 해골 중 하나는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다른 하나는 파리의 인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때 신비로운 유물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과학적인 분석이 수행된 결과 이 해골들은 18세기와 19세기 유럽에서 사용되던 회전식 도구로 조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고대 유물이 아니라 주로 개인 수집가들을 유치하고 고개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조품 또는 근대의 모조품으로 강력히 추정되며 신화는 깨졌지만 그 조각 기술 자체는 여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12. 카라한 테페 얼굴. 이 얼굴 조각은 터키에 위치한 또 다른 선사시대 고고학 유적지인 카라한 테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 역시 약 11,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괴베클리 테페와 마찬가지로 이 유적지 역시 선사시대 수렵 채집 사회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사회 조직과 복잡한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위 벽에 새겨진 이 얼굴은 매우 사실적이면서도 신비로운 표정을 짓고 있으며 학자들은 이것이 그들이 숭배하던 종교적 신이나 중요한 조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얼굴 조각은 당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통된 신앙심과 소속감을 부여하는 중심적인 상징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라한 테페와 그 얼굴 조각은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복잡한 예술과 종교적 관념을 발전시켰다는 증거로서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13. 덴데라 황도대. 덴데라 황도대는 이집트 나일강 근처에 위치한 하토르 신전의 지붕 천장에서 발견된 조각으로 밤하늘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놀라운 천문학적 유물입니다. 이 조각은 황도대의 별자리, 특정 성좌, 행성, 그리고 별들을 매우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황도대는 이집트의 전통적인 상징과 후대에 유입된 그리스 황도대 요소를 결합하여 제작되었는데, 이는 헬레니즘 시대 이집트의 독특한 문화적 혼합 양상을 잘 보여줍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 사제들이 사용했던 정교한 별 지도이거나 특정 의식을 위한 점성술 예측 도구였다고 믿습니다. 이 황도대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졌던 높은 수준의 천문학적 지식과 그들이 하늘의 움직임을 종교적 또는 예측적 목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었는지를 입증하는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14. 파칼 왕의 마스크. 이 마스크는 멕시코 팔렌케에 있는 마야 도시를 통치했던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인 파칼 왕의 무덤 속 석관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장례용 마스크는 마야 문화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졌던 재료인 옥 조각들을 섬세하게 이어붙여 제작되었습니다. 이 마스크는 왕의 얼굴을 덮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의미는 왕이 지하 세계로의 여정을 떠나면서 신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마야 귀족들은 옥이 영생을 부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서 왕의 영혼을 보호할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일부 대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파칼 왕의 석관에 새겨진 부조가 왕이 우주선의 조종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지만, 주류 고고학자들은 이 이론을 마야, 신화와 종교적 상징에 대한 오해로 보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시본마, 호르바트 두마 마스크. 이 마스크들은 약 9,000년 전에 유대 산맥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마스크들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마스크들은 아마도 인류 최초의 농업 정착민들인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돌을 깎아 조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마스크들의 기원과 정확한 용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얼굴의 눈구멍이나 입구멍의 형태를 볼 때 일반적인 얼굴 형태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초기 정착 사회의 중요한 의식, 특히 장례의식이나 조상 숭배와 관련된 종교적 행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마스크들은 인류가 단순히 도구를 넘어 상징적인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종교적 믿음을 표현하기 시작한 시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16. 아메네마트 3세의 피라미디온. 이 피라미디온은 약 4,000년 전에 세워진 이집트 중간국 시대의 파라오 아메네마트 3세의 무덤인 검은 피라미드의 잔해 중 일부입니다. 현재 이 피라미드는 그 이름처럼 검게 변색된 폐허만 남아있지만, 이 피라미디온은 상대적으로 잘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물체는 매우 단단한 암석인 현무암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내면에는 파라오의 이름과 태양신에 대한 기원문 등이 상형 문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피라미디온이 훌륭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고고학자들이 이것이 실제로 거대한 피라미드의 최정상부에 놓인 적이 없거나 혹은 짧은 기간만 노출되었다가 다시 묻혔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피라미디온은 피라미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태양 광선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지점을 상징하며, 파라오가 태양신과 합일되기를 기원하는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7. 라마나이 마스크. 라마나이 마스크는 벨리즈 정글 깊은 곳에 위치한
마야 신전 유적지에서 발견된 놀라운 수준의 세부 묘사를 가진 거대한 석조 조각상입니다. 이 신전은 5세기에 마야인들에 의해 지어졌으며 이 거대한 가면 모양의 조각상들은 그로부터 수세기 후에 추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마스크들의 조각 스타일은 마야 문화 이전에 존재했던 올메크 문화의 스타일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는 문화적 영향의 지속성을 시사합니다. 이 라마나이 마스크들은 주로 비의 신이나 태양신 등 신들의 얼굴을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처의 다른 건물인 제규어 신전에는 제규어 머리 모양의 돌 조각이 있어 마야인들이 동물을 신성시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마스크들은 라마나이 유적지가 마야 문명이 쇠퇴한 후에도 오랫동안 종교적 중심지로 기능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18. 기어품을 부는 죽음. 이 부조는 중세 유럽 예술 장르 중 하나인 죽음의 춤 또는 허무라고 불리는 주제에 속하는 희귀하고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이 조각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보는 이에게 죽음은 어떤 차별이나 계층 없이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상기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 거품을 부는 행위는 인간 삶의 덧없음과 취약성을 상징하는데 마치 거품이 쉽게 터져 사라지듯이 인간의 생명도 그러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부조는 독일에 있는 미헬스베르크 수도원의 성묘 예배당 지붕에 위치해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삶의 유한함과 영원한 구원에 대한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중세 유럽인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 가졌던 강렬한 종교적 관념과 예술을 통해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려 했던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19. 토리노 수의. 토리노 수의는 14세기에 발견된 이래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얇은 아마포 리넨 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매장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남자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가톨릭 신자들은 이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죽음 후 부활 전에 그를 감쌌던 진정한 수의라고 믿습니다. 이 수의를 음화로 사진 찍었을 때 가시 면류관의 흔적과 같은 세부 사항이 포착되어 그 신비로움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수의의 기원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며 1988년에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이 천이 중세시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여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리노 수의는 종교적 믿음과 과학적 증거 사이의 경계에 서 있는 가장 미스터리한 유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20. 안티키테라 메커니즘. 이 장치는 약 21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역사상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로 여겨지는 놀라운 기술의 산물입니다. 1901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근처 난파선에서 발견된 이 청동 기계는 현재 아테네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한 청동 기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일식과 월식의 발생 시기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교함은 매우 뛰어나서 유럽에서 유사한 수준의 기술을 갖춘 최초의 천문 시계가 제작된 14세기가 되어서야 비슷한 수준의 정밀도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유물은 고대 그리스 문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천문학과 수학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고대 기술의 정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21. 바그다드 배터리. 바그다드 배터리는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유물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전기 에너지원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유물은 내부에 철막대와 구리 실린더가 들어있는 작은 점토 용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용기에 포도주스나 식초와 같은 산성 액체를 채웠을 경우
실제로 소량의 전류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정말로 배터리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것이 고대인들이 정의 현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이 물체가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도금정이 도금이 아닌 장치이거나 단순히 밀봉된 문서 보관함이었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으며 그 실제 목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치윕 크리슈나의 버터볼. 인도 마말라푸람의 고대 도시에 위치한 이 거대한 바위는 작은 경사면 위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서 있는 자연의 경이로움입니다. 이 바위는 크기와 무게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같은 장소와 위치를 유지해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인위적인 노력으로도 이것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는 힌두교의 신 크리슈나가 어린 시절 버터를 훔쳐먹던 것을 상징한다고 하여 크리슈나의 버터볼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방문객들이 이 바위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으며 자연적인 지질 현상으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한 균형과 불가능해 보이는 배치는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23. 아마존의 분만실, 에콰도르. 아마존 열대 우림 깊은 곳에서 발견된 이 이상하게 생긴 돌 조각은 최소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우파노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화는 당시 이 지역에서 발달했으며 이 돌 조각의 형태 때문에 이것이 공동체 여성들이 출산 의식을 치르거나 아기를 낳았던 장소라는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돌의 모양이 아기가 태어나는 통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거나 출산을 돕기 위한 종교적 제단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발견은 아마존 열대 우림 깊은 곳에 살았던 고대 문명들이 가졌던 복잡한 사회 구조와 종교 의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며 고대 아마존 문명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4. 선사시대 스키. 이 선사시대 스키 중 일부는 약 50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눈 위에서 이동하는 운송수단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물건 중 하나입니다. 이 유물들은 인류가 선사시대부터 이미 스키를 사용하여 눈 덮인 지형을 효율적으로 이동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스키들은 주로 영구 동토층과 같은 극저온 환경에서 발견되어 손상 없이 놀랍도록 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스키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형태와 제작 방식은 고대인들의 생존 기술과 적응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스키들은 북유럽과 아시아 북부의 수렵 채집인들이 험준하고 눈이 많은 환경에서 사냥을 하거나 물품을 운반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였을 것입니다. 25. 황금 모자. 황금 모자는 기원전 14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사시대 유물로 얇은 금박으로 만들어졌으며 기하학적 및 천문학적 패턴으로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중앙 유럽의 권력의 상징이었으며 아마도 중요한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사제들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모재에 새겨진 복잡한 기호들이 태양 및 달의 주기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 천문학적 달력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발견된 조각이 매우 적다는 사실은 이들이 매우 독점적인 물건이었으며 당시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나 고위 사제만을 위한 신성한 도구였음을 나타냅니다. 이 황금 모자들은 청동기 시대 유럽인들이 가졌던 높은 수준의 금속 가공 기술과 복잡한 우주관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26. 루이스 체스 말. 이 유물은 1831년 스코틀랜드 루이스 섬에서 발견된
중세 시대의 체스 세트로 중세 예술의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발견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 체스 말들은 상하로 정교하게 조각되었으며 넓은 눈을 뜨고 방패를 물고 있는 기독교 주교와 바이킹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왕들은 왕좌에 앉아 있으며 일부는 턱수염과 콧수염을 가지고 있고 모두 무릎 위에 짧고 넓은 검을 쥐고 있습니다. 왕비들은 튜닉을 입고 오른손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고뇌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체스 말들은 12세기 노르웨이의 트로네임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바이킹 시대 후기 스칸디나비아와 스코틀랜드 사이의 문화적 연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게임 도구가 아니라 중세 사회의 군사적, 종교적, 사회적 계층을 반영하는 예술 작품입니다. 27. 바람의 탑, 그리스 아테네에 위치한 이 팔각형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상 관측소로 여겨지며 고대 그리스 기술의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이 탑은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복잡한 수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는 그 시대에 비해 매우 진보된 기술적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탑의 각면에는 8가지 바람을 상징하는 신들의 부조가 새겨져 있으며 한때는 지붕의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풍향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오랜 연대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당대 건축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바람의 탑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단순히 철학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과학과 공학에서도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28. 막시밀리안 갑옷. 막시밀리안 갑옷은 16세기 로마 게르만 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통치 기간 동안 개발되었으며 갑옷 기술의 정점과 발전을 상징했습니다. 이 갑옷은 물결 모양의 홈이 특징인데 이는 미적인 동시에 실제로 갑옷의 강도를 높이는 기능도 했습니다. 이 갑옷은 당시의 무기와 발사체로부터 뛰어난 보호 기능을 제공하여 전장에서 매우 유용했습니다. 또한 이 갑옷은 순수한 전투 목적 외에도 귀족과 왕족이 의식, 퍼레이드, 그리고 토너먼트와 같은 사교 행사에서 지위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막시밀리안 갑옷은 중세 후기와 르네상스 초기에 금속 공예 기술과 군사 공학이 결합된 예술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9. 조로아스터의 큐브. 조로아스터의 큐브는 약 2500년 전 이란의 나크시의 로스탐 지역에 지어진 수수께끼 같은 건물입니다. 이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며 신전, 무덤, 보물창고 또는 왕실 기념물이었을 것이라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고대 페르시아 왕들의 업적을 묘사하는 고대 비문들이 새겨져 있지만 이 비문들 역시 건물의 실제 목적을 명확히 밝혀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큐브가 다른 건물들과 멀리 떨어진 고립된 위치에 있다는 점은 그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조로아스터교와 관련된 신성한 불을 보관하던 장소였거나 왕의 영광을 기리던 영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조로아스터의 큐브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종교적 건축물 중 가장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30. 뿔 달린 투구. 뿔 달린 투구는 전 세계의 다양한 고대 및 중세 문화에서 적들에게 위협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특히 코린토스에서는 목, 코, 뺨을 덮는 형태의 뿔 달린 투구가 등장했으며 이는 전장에서 용맹함을 상징했습니다. 일본인들도 사무라이 갑옷에 뿔 형태의 장식 와키다테 또는 텐토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지위나 용기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아제르바이잔에서 발견된 이 투구처럼 중세 투구에 다시 나타났는데 이는 군사복식의 문화적 전파를 보여줍니다.
매우 특이한 뿔 달린 투구 중 하나는 영국 왕 헨리 8세의 갑옷에 속했던 것으로 신성 로마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선물한 것인데, 이는 당대 유럽 왕실 간의 외교적 선물의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30일,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률 집대성 중 하나로 기원전 754년경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했던 함무라비 왕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전은 약 4.25m 높이의 거대한 섭로감 석주에 쐐기 문자를 사용하여 아카드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태양신이자 정의의 신인 샤마시가 함무라비에게 직접 이 율법을 주었다고 하여 법에 신성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함무라비 왕은 이 석주를 모든 메소포타미아 도시의 광장 한가운데에 전시하여 모든 백성이 법을 읽고 볼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복수법 원칙을 포함하여 상업, 가족관계, 노동 등 다양한 사회 분야를 규율했으며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회의 구조와 정의관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35. 사카라세. 사카라세는 약 2000년 된 고대 이집트의 작은 나무 조각상으로 그 형태가 현대의 미니어처 비행기처럼 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나무새는 수직꼬리 날개와 비행기의 날개 모양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양 때문에 일부는 이것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비행 기술에 대한 초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인 모형 비행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집트 학자들은 이 물체가 단순히 장난감이었거나 고대 이집트의 신 중 하나인 호루스 신의 형상을 상징하는 의뢰용 물품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카라세는 고대 문명의 기술적 능력을 둘러싼 논쟁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유물 중 하나입니다. 33. 무이스카 뗏목. 콜롬비아의 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작은 금 조각상은 콜롬비아 고원지대에 살았던 원주민 지도자인 무이스카 추장이 사제와 전사들에게 둘러싸여 뗏목을 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조각상은 유럽 탐험가들을 남아메리카로 끌어들였던 잃어버린 황금 도시 엘도라도의 전설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무이스카 추장이 몸에 금가루를 바르고 이 뗏목을 타고 호수로 나아가 금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 형상이 실제로 있었던 실제 대관식 사건을 나타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 기능이 상징적이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무이스카 뗏목은 콜롬비아 선사 시대의 금속 공예 기술의 정교함과 함께 고대 안데스 지역의 풍요로운 종교의식과 신화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34. 아수안의 미완성 오벨리스크. 이 거대한 미완성 오벨리스크는 이집트 아수안의 채석장에 남아있으며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거대한 구조물을 다루고 운반했는지에 대한 기술적 비밀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이 오벨리스크가 완성되었다면 그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채석하고 다룬 가장 큰 돌 조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벨리스크를 채석하는 도중에 화강간 블록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작업자들이 돌을 채석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의 흔적과 돌 블록을 기반해서 분리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기술적 방법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미완성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 건축가들이 직면했던 공학적 난관과 그들이 돌을 다루는 데 사용했던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기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35. 오비에도 수이. 오비에도 수이는 스페인 북부의 오비에도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신비한 아마포 손수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졌을 때 그의 얼굴을 덮었던 수레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유물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언급은 1075년 스페인 오비에도에서 성궤가 열렸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유래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 수위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토리노 수위와 유사한 혈액 얼룩 패턴을 보여주는데, 이는 두 천이 같은 사람을 감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오비에도 수위에는 이미지 자체가 새겨져 있지 않고 혈액 얼룩만 남아있어 이것이 고난받은 사람의 얼굴을 닦는 데 사용된 천이었음을 더 강력히 시사합니다. 이 유물은 토리노 수위와 함께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종교 유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36여, 몬테프라마 조각상. 이 거대한 돌 조각상들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청동기 시대 후기 문화인 누라기 문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매우 독특하고 양식화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전사, 궁수, 권투 선수와 같은 인간 형상뿐만 아니라 신 또는 신화 속 영웅들을 의인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기원전 10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발굴 당시 수천 개의 조각으로 부서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조각상들이 고대 무덤의 수호자 역할을 했거나 숭배되던 조상들의 표현이었을 것으로 여깁니다. 이 몬테프라마 조각상들은 누라기 문화가 지중해 세계에서 독특하고 복잡한 예술 형식을 발전시켰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며 고대 사르데냐 사회의 군사적, 종교적 중요성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37. 거대 구체. 거대 구체는 보스니아의 여러 숲 지역에서 발견된 매우 둥글고 거대한 돌덩이들입니다. 이러한 구체들은 코스타리카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으며 그 완벽한 구형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확고한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일부 대한고고학자들은 이들이 고도로 발달했으나 멸망한 고대 문명의 작품이거나 천문학적 목적을 위해 인공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이 구체들이 수백만 년에 걸쳐 퇴적물이나 광물이 특정 핵 주변에 응결되면서 형성된 자연적인 지형 현상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와 완벽한 구형은 여전히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자연이 만들어낸 놀라운 대칭성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38. 류바. 류바는 약 4만 4천 년 전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아기 털메머드의 미라입니다. 이 미라는 2007년 러시아의 추운 야말 반도의 영구 동토층에서 발견되었는데 얼어붙은 땅 덕분에 놀랍도록 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류바의 몸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털, 눈, 내부 장기까지 온전하게 남아있어 과학자들이 메머드의 생리와 생활 습관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 아기 메머드의 발견은 과학자들에게 멸종된 메머드 종에 대한 DNA 분석 기회를 제공했으며 한때 시베리아를 지배했던 거대한 포유류의 삶을 생생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류바는 빙하기 생물들의 생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간이 멈춘 듯한 자연사 박물관의 보물입니다. 39. 갈릴러의 손가락. 이 유물은 이탈리아의 저명한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인 갈릴로 갈릴레이의 오른손 중지 가운데 손가락과 약지, 그리고 하나의 치아입니다. 갈릴로가 사망한 지 95년 후인 787년, 그의 유해가 재매장될 때 기념품으로 수집되어 보존되었습니다. 이 손가락들은 현재 이탈리아 피렌체의 갈릴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인물이 아닌 과학자의 신체 일부가 선규물처럼 보존되어 공개 전시되는 희귀한 사례입니다. 갈릴로의 손가락은 그가 평생 동안 망원경을 통해 우주를 가리키며 코페르니쿠스적 세계관을 옹호했던 과학적 용기와 지적 혁명의 상징적인 유물로 여겨지며 종교 권력에 맞서 진실을 탐구했던 그의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40. 아가멤논의 마스크.
1876년 고고학자 슐리만이 미켄의 유적을 발굴하던 중 이 놀라운 장례 마스크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것이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아가멤논 왕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마스크는 한 장의 순금판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부유한 장례 보물의 일부였습니다. 이 마스크는 고대 그리스의 금속 가공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지만 현대 연구와 연대 측정 결과는 이 물건이 아가멤논 왕의 가능한 역사적 존재 시기보다 약 300년 앞선 시대의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이 마스크는 아가멤논의 실제 초상화는 아니지만 미켄의 문명의 강력한 통치자를 위한 죽음의 가면으로서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41. 코덱스 기가스 또는 악마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이 책은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존된 중세 필사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것을 쓴 수도사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하룻밤 만에 완성하고자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고 전해지며 책의 한 페이지에 그려진 커다란 악마의 그림이 이러한 전설에 힘을 더했습니다. 이 거대한 책은 성경 전체와 함께 약용치료법, 역사적 기록, 그리고 악마에 대한 기원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필사본은 그 거대한 크기와 제작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미 쓰여졌을 당시부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간주되었으며 중세 지식의 집약과 종교적 미스터리를 상징하는 독특한 유물입니다. 42. 쿠프이 장례 보트. 이 고대 보트는 1954년 이집트 기자에 있는 쿠프 피라미드의 기슭에 있는 밀봉된 도랑 안에서 분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보트가 파라오 쿠프를 사후 세계로 수송하는 신성한 운송수단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장례 보트의 판자 중 무려 95%가 원래의 나무로 복원되었으며 거의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 보존되었습니다. 이 보트는 못이나 금속이 아닌 밧줄을 사용하여 판자들을 서로 엮는 고대 이집트의 정교한 조선 기술을 보여줍니다. 이 장례 보트는 파라오의 영혼이 태양신 라와 함께 하늘을 여행한다는 이집트의 우주론적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43. 삭사이와만 돌. 페루 쿠스코 외곽에 위치한 삭사이와만은 잉카 시대의 거대한 의뢰용 요새 또는 복합 단지입니다. 이 구조물을 구성하는 돌블록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며 일부는 무게가 최대 200톤에 달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돌들을 채취한 채석장이 이곳에서 20km 약 1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잉카인들이 현대적인 기술 없이 어떻게 이 거대한 돌들을 정교하게 자르고 운반하고 그리고 톱니 모양으로 완벽하게 맞물리도록 조립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한 해답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돌들은 잉카 건축의 뛰어난 석조 기술과 놀라운 공학적 역량을 증명하는 미스터리한 기념물입니다. 44. 엘체의 여인. 엘체의 여인은 스페인에서 발견된 섬세한 특징을 가진 석회암 여성 조각상으로 스페인 남동부 지역의 고대 이베리아 문화를 대표하는 걸작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이베리아 문화의 중요한 여신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귀족 출신 여성을 상징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마에 머리띠를 두르고 있으며 얼굴 양쪽에 특이하고 복잡한 구조의 2개의 머리망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에는 여러 겹의 정교한 목걸이를 걸고 있어 당시 이베리아 상류층의 복잡한 장신구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조각상은 기원전 4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대 이베리아 예술의 그리스 및 페니키아의 영향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45. 발라소테의 비차. 발라소테의 비차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발견된 조각상 중
가장 놀라운 형태를 가진 유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예술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로 남자의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몸통과 다리는 황소의 형상을 나타내는 키메라 또는 스핑크스와 유사한 조각입니다. 이 조각상이 발견되었을 때 오른쪽 면이 완전히 조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 이것이 사람들이 돌 수 없거나 한 면만 보게 배치된 벽 장식용 조각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조각상은 이베리아 문화가 지중해 지역의 신화와 예술적 모티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형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4.16. 투탕카멘의 마스크. 이집트 예술에서 가장 유명하고 상징적인 물건인 투탕카멘의 마스크는 1922년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장례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는 황금과 청금석, 홍옥수 등 보석으로 상감된 정교한 걸작으로 파라오의 미라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덤 안에는 마스크 외에도 조각상, 보석, 가구, 무기, 전차 등 놀라운 양의 보물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이는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권력과 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마스크의 이면은 상하 이집트를 상징하는 코브라와 독수리의 형상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는 왕의 신성한 통치권을 나타냅니다. 이 마스크는 고대 이집트의 미술과 금속 공예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47. 네브라 원반. 네브라 원반은 독일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놀라운 유물로 약 3,600년 된 것으로 추정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체 지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 청동 원반은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태양 또는 보름달, 초승달, 그리고 육안으로 관찰되는 별 무리를 나타냅니다. 이 원반은 선사시대 인간이 이미 정교한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계절을 표시하고 농업 주기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지식을 사용했음을 증명합니다. 네브라 원반은 고대 유럽 문화가 가졌던 과학적 통찰의 깊이를 보여주며 고대인들이 하늘의 현상을 어떻게 관찰하고 해석했는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8. 카노푸스 상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와 귀족을 미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내부 장기폐, 위, 간, 내장을 제거한 후 이것들을 카노푸스 단지라고 불리는 특수한 단지에 보관했습니다. 이 단지들은 차례로 카노푸스 상자 안에 담겨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상자들은 일반적으로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외부에는 종교적인 장면과 죽은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담긴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부 상자는 설화석고로 제작되거나 금으로 장식되어 마치 실제 보석처럼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카노푸스 상자의 측면은 주로 4명의 호루스의 아들들의 형상으로 장식되어 미라화된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는 이집트의 복잡하고 체계적인 사후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49. 로제타석. 로제타석은 1899년 나폴령의 프랑스 군인들이 이집트에서 발견한 석판으로 고대 언어의 해독의 혁명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유물입니다. 이 석판에는 3가지 다른 문자로 동일한 텍스트가 새겨져 있습니다. 즉, 이집트 상형 문자, 이집트 민중 문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 텍스트를 통해 학자들은 상형 문자와 민중 문자를 비교하고 해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로제타석의 해독은 이집트학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 수많은 기념물, 신전, 무덤의 비문을 읽고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석판은 언어학과 역사 연구에 가장 위대한 열쇠로 남아 있습니다. 10. 메모드 투척기. 메모드 투척기는 약 2만 년 전 후기 구석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기술적 진보의 이정표를 세운
중요한 사냥 도구였습니다. 이것은 장거리에서 창이나 다트와 같은 투사체를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주로 동물뼈로 만들어진 추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투척기가 발견된 것은 선사시대 인류가 단순히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냥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도구는 당시 사냥꾼들이 거대한 매머드와 같은 동물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냥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그들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유물은 중세 초기 유럽 귀족들의 무기 제작 기술과 상징적인 장식 예술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탐험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신비로운 유물들을 통해 우리의 세상은 이야기할 이야기와 풀어야 할 수수께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 유물은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작별하며 다음 탐색에서 뵙겠습니다.